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2024 대비 7, 8월 문제풀이 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수업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OT가 이루어질 거냐면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풀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기출 문제가 어떤 형식, 어떤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개념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때 이때 그 각각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풀이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개념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기출 응용과 그 다음에 개념 응용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풀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요 안에 만약에 우리가 개념 문제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혼합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이 혼합 문제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영역 내 혼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기출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영역 내 혼합 문제가 한 4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8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한 30% 내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념 내 혼합 문제들이 한 40% 정도의 문제를 이제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개념 속에 있는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영역 간의 영역 내가 아니라 영역 간에 이렇게 혼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우리가 100%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1차적인 관계로는 영역 내 혼합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요. 두 번째로는 영역 간의 혼합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역 간의 이제 혼합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형대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선형대수 문제만도 나올 수 있지만 선형대수의 복수함수론의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든지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의 현대대수학의 채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든지요. 선형대수의 현대대수학의 군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든지 기회에 따라서는 환론 문제들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수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수론 문제에다가 정수론 문제가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먼저 쓴 게 정수론 문제에 현대 대수학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문제가
점수에 대한 배당 문제, 이제 점수에 대한 배당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점수에 대한 배당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몇 문항 정도가 나오는지는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정수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수론 문제는 정수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현대대수학 문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선형대수도 마찬가지고요. 정수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4점짜리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라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산수학 문제입니다. 이상수학 문제는 2점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4점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게 몇 점이 정확한 거냐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모호하지만 대체로 2점이 나오는 것이 대체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게 4점도 나오고 2점도 나온 적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2점짜리 문제입니다라고 지칭할 수는 없어요. 자, 이산수학 문제는 무엇과도 이제 연계돼서 나올 수 있냐면요. 이산수학에다가 무엇을 연계시켜 주는 거냐면 확률 통계 문제와 연계시켜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수학에다가 현대 대수학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들은 주로 군론의 문제와 연계가 된다면 그 가지수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고리즘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된다면 그때 알고리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 주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그때는 정수론의 위수 문제라든지 또는 채론에서의 그 문제, 그러니까 채론에서 이제 우리가 유한체다 그러면은 원시 원소가 문제가 제시가 되고 원시 다항식의 문제가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다항식에 관련된 그 일반해를 구해주는 문제에서 본다면 요게 이제 조금 오버될 수도 있지만 미분방정식에서 고개선형 미분방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개선형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이제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무엇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냐면요. 위상수학 문제예요. 이 위상수학도 4점이 나오기도 했고요. 6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횟수로 본다면 4점이 더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4.6점, 4.6점의 형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6점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점수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혼합형의 문제는 각 과목에 2점씩 이렇게 배당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상수학의 문제가 위상수학이 독립적으로 2점과 4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고 다른 과목과 합쳐서 4점, 4점에서 위상수학이 갖고 있는 점수가 6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위상수학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얘가 이제 태생적으로 본다면 그 기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대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위상수학은 대체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상수학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석학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 문제를 위상수학과 해석학을 비교하는 문제.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해석학에서는 성립하는데 위상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가 해석학에서 어떤 수열 AN이 A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극한값은 유일합니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상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물어볼 수 있냐면 복수함수론 문제예요. 그래서 복수함수론 문제가 얘가 이제 주축이 돼서 무엇과도 나올 수 있냐면
실해석학과 연계가 되는 이런 문제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서 선형대수 할 때 아까 복수함수론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복수 적분의 문제를 선형대수 문제와 연계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복수함수론 자체를 이제 다른 과목과도 얘기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함수론이 해석학하고 나온다 그랬을 때 이 둘을 비교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비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석학을 하는데 복수함수론을 한다. 복수함수론을 복수해석학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수해석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왜 우리가 복수해석학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해석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복수함수론에서 처리해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미분방정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은 공식적으로 2000년 이후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그 영역에서 이제 빠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미분방정식이란 강좌를 따로 강의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요, 미분방정식이 문제들이 미적분학에서 선적분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선적분이다 또는 선적분의 기본 정리다라고 해서 굳이 미분방정식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 미분방정식의 문제를 이해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적분 중에서도 특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미분방정식의 완전 미분방정식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변수불령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왔는데, 변수불령이라는 것은 굳이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외를 시킨다면,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고개선형 미분방정식의 문제들이 이게 이제 이산수학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복수함수론에서도 고개선형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고개선형 또는 그 비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은 과거에는 2000년 이전을 지칭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선형대 수학을 이용해서도 다루는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복수함수론에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 여섯 번째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좀 실험성이 강한데, 이건 실험적인 거예요. 실험적인 건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교과 교육론과 우리가 말하는 전공 부분이에요. 전공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전공 부분들 중에서 여러 개 과목이 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와 더 관련이 된다면 이 전공 문제에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실해석학과 미적분의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는 미적분학은 주로 결과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미적분학에서 다루게 된다면, 실해석학에서는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과정을 물어보고 또는 여기에 관련된 개념 문제,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시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 개념이죠. 그러면서 문자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대수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 문제와도 연계시켜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우리가 그 대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해석학 또는 미적분학과 교과 교육론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10점짜리가 있었는데 이제 10점짜리 시험 문제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4점짜리 시험 문제와 2점짜리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실험성이 있다.
실험성이 있는데 보통 뭐가 되냐면 교과교육론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과교육론만 출제하는 경우가 또 있지만 교과교육론에 대해서 복수함수론이라든지 해석하기라든지 이런 일부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면 방금 우리가 좀 말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이런 실험적인 문제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념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각 과목의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랬죠. 영역 내 혼합과 영역 간의 혼합 문제, 혼용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영역 간의 혼합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 개념 설명할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1주차 때는 없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마다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할 계획이냐면 모의평가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의평가는 이때 실시하는 모의평가는 실제 교사임용심의 모의평가의 형식을 따를 겁니다. 형식을 따르되 여기에서는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이 어떻게 타인에게 비춰지는지, 그래서 답안지를 쓰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 전달되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또 하나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적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의평가에서 이제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실시 후 당일날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를 받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첨삭 지도가 들어갈 거고요. 첨삭 후 상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담이라는 말로도 여기다 쓰긴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답안지 썼을 때 어떤 의도로 이런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을 전달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학습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시간은 매주가 아니라 매 수요일, 목요일, 수, 목 이렇게 이틀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틀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10시에서 오후 4시인데 이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5시가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게 되면 모의평가가 30에서 40분 정도 모의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이제 미팅을 갖고 하게 되면 시간은 5시가 넘어야 이렇게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은 대체로 4시가 조금 넘어서 4시 전후에서 아마 전에는 끝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가 조금 넘어서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한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정규 수업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와 같은 과목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날은 이와 같은 과목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이제 밑줄 쳐놓은 것은 해석학, 의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정수론, 선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렇게 되는데, 이 밑줄 친 부분들은 아마 정규적으로 이렇게 수, 목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아마 마지막 가서 확률, 통계, 이산수학 이런 과목들은 아마 이제 그 요일에 갖추지 않고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이렇게 시간표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사전에 고지하게 될 겁니다. 자, 해석학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밑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편의상 스마일 마크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스마일 마크는 이건 뭐 그 시험에 절대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뭐 그 매년 한 문항 또는 많은 애는 이제 두 문항.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점수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점수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충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 교사 임용 시험에서 점수를 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각 대학에 문의를 다 했을 거예요. 각 대학에 문의를 해서 무엇을 알아봤냐면 각 대학의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학점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몇 점이 맞는 것이 맞겠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점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과 교육론은 일반적으로 35%에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우리는 수학은 지금 한 3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4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외석학하고 현대대수학은 이게 점수가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적을 때가 8점이었고 많을 때가 11점이었는데 이 말은 8점이 나올 때는 4점짜리 두 문항이 나온 거고요. 11점은 이제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1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5점짜리 문제가 있었을 때를 지칭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8점으로 보는 경향이 뭐 요즘 이제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대체로 8점이 나올 수도 있으면 4점짜리 두 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점이 나오게 되면 4점짜리 두 문항과 2점짜리 한 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가 6문항으로 이제 그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객관식이 아니라 기평의 문제가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점수 배점 문제가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까 영역 간에 혼합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2+2에서 2점짜리 문제 형식으로도 이제 출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두 문항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해석학은 세 문항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씩 출제하는 그 경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소 함수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그 다음에 미분기하.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6점이 나옵니다. 6점이 이제 거의 고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6점 같은 경우에도 4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4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그 영역 간의 혼용 문제에서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수학에 대한 문제가 이게 이제 아까 약간의 변수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 6, 4, 6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럼 올해는 4점입니까?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 기준은 없는데 이게 대학 강의로 본다면 6점이 나오는 게 가장 맞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위상수학이 복수함수론이나 확률통계나 미분기하보다 학점이 적은 학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6점으로 보는 이제 경향이 있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 정수론, 선형대 수학은 4점이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산수학의 문제는 2.4점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다음에 미적분학은 이제 2점. 뭐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교과기억론은 24점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초록색으로 쓴 이 부분도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유동적이다. 그때마다 점수가 2점에서 플러스 2점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학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해석학에서는 누가 뭐래도요. 해석학에서는 누가 뭐래도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극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극한을 이제 기초로 해서 모든 이론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 출발선상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계라고 하는 것에서 실수계라는 것을 학교 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그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 얘기를 이제 체 공리, 순서 공리,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 공리를 실수계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또 실해석학을 쓴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실수가 가지고 있는 완비성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비성 공리란 뜻이 아니고 실수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체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체계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냐면 브루바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 브루바키는 이 사람은 구조주의 수학자예요. 구조주의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모든 이론을 구조화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이제 구조화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브루바키가 한 것이 수학을 세 가지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대수적 구조,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브루바키는 그 완비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완비 구조에서 보신다면 유리수는 대수, 체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는 순서 관계는 있는데 유리수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숫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소수는 그 대수적 구조와 위상적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순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것이 실수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실수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실수계를 보실 때 여기에서는 그 시험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밀성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여러분들은 실수계에서는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제일 많이 쓰이죠.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제일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조밀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돼서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따라서는 수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열의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열에 대한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의 값을 구하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해석학에서는 이것에 대한 과정 또는 원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통 강의를 하면 수열의 수렴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수렴성을 판정하는 판정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정법에 관련된 A는 어떤 판정법, B는 어떤 판정법, 어떤 판정법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다가 두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연속성과 균등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기서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 있는데 왜 굳이 균등 연속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까? 그러면 균등 연속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데?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균등 연속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등 연속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최대 장점은 코시열의 보존성이에요. 코시열의 보존성이 이제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연속성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균등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균등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니까 균등에서 물어본다면 당연히 코시열에 관련된 것을 물어볼 텐데 내용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시열에 대한 그 보존성의 문제들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다른 형식으로 이제 관점을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의 하나가 판정법의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등 연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판정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의 문제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열의 문제와 급수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급수의 문제를 수열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합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때 급수에서는 주로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법에 포커스를 두는데 기입형과 서술형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됩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찍어서 맞추면 안 됩니다. 찍었더니 답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라라든지 또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답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값이 0, 1, 2, 마이너스 1 이런 답들은 나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을 또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출제할 때 지향해야 될 문제들이 돼서 이 급수에서의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단순하게 판정하는 문제는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수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함수항 급수 문제라든지 수열의 문제는 함수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일러의 정리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테일러의 자체가 복수 함수론으로 넘어가면 복수 적분의 문제, 로런트 급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테일러의 정리가 몇 급수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몇 급수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때 몇 급수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균등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몇 급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렴 구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수렴 반지름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급수 문제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의 문제는 함수열이란 표현을 가지고 보죠. FN이 F로 수렴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것을 구하는 문제들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지만 FN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F에서도 과연 유지가 됩니까? 라는 보존성의 문제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보존성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 이제 균등 수렴성의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포커스를 두면서 어떤 것이 보존되는지, 어떤 것들은 보존성을 보장받지 못하는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보시면 되는데 함수열, 함수항 급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함수열, 함수항 급수 문제는 이걸 통해서 수열의 문제, 급수의 문제들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연속의 문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 적분 가능성의 문제, 몇 급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매년 한 문제, 많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순한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엇을 많이 물어보는 거냐면 보존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적분을 함에 있어서 리만 적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안 쓰고 그냥 적분인데 리만 적분이죠. 그럼 이 적분은 두 개의 유계가 있어요. 두 개의 유계가 있는데 정의역이 무엇이 되냐면 정의역이 유계인 폐구간이죠. 그 다음에 치역이 유계죠. 이 두 개의 유계를 기출해서 적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위에서 말한 유계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유계인 폐구간이 아니거나 또는 그 치역이 유계가 아니거나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적분 가능할까요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상적인 적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임프로퍼라는 말로 해서 이상적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것을 예전에는 특이적분이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적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둘에 대한 것을 이상적분과 이상부적분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면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절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가능성의 문제로 판정법의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거는 해석하기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상적분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적분학의 영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석학 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길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간단하게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얘기하는 형태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초점에다가 두다 보니까 조금 그 디테일한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수업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항상 얘기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가장 제일 실패하는 요인들이 뭐가 되냐면 내가 함수형 급수가 시험에 나왔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지라고 공부를 꼭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 보면 꼭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만 나와요. 그 이유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똑같이 나왔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은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배우는지, 이런 것을 왜 학습해야 되는지 Y가 여기에서 없었기 때문에 하우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우만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것이 안 들어가게 되면 교사임용 시험은 수능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사임용 시험은 교사가 된 다음에 국가가 관리를 잘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거죠. 그러려면 방법도 중요하지만 철학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것이 하우적 입장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가 공부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왜 하는 것이 철학적 입장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하는지, 이거와 이런 것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차이가 뭐라는 것은 여기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기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이런 보충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시험 문제로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수능하고는 다른 것은 수능은 그 시험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죠. 근데 교사임용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내가 공부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려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이해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개념 문제,
각각에 관련된 개념들을 다루는 문제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로 혼용되는 문제들도 출제를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재해석하는 문제들도 풀어봐야 될 것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임용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는데, 위상수학은 여기에다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연결하면서 왔다 갔다 할게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위상을 공부하는 거겠죠. 위상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위상을 이루는 개념이 뭐가 됩니까? 무엇을 이용을 해서? 열린 집합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열린 집합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출발이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유클리드 거리에서 출발을 했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아까 적분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적분은 6개인 폐구간에서의 적분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6개인 폐구간에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경계가 모호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경계인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가가 있을 때, 이때 강에 그 모래사장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부터가 모래사장이고 어디까지 강가를 이제 보게 되면 물이 들어오고 나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 선을 짓는 것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문제를 연구해서 얻어진 것이 실변수 개념이 되는 거고 르벡 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모두 다 오픈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런 이제 그 고민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 인터벌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념은 이제 유클리드 거리 개념으로 나오다가 이 내용이 누구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냐면, 이 사람을 칸토르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독일식으로 그냥 칸토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칸토르 이후의 위상은 수학 세계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칸토르 이전과 칸토르 이후로 나눈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지금 수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조금 다른 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칸토르 이후의 수학을 현대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토르 이후의 수학을 현대 수학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추상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토르 이후에 위상이 급속도로 추상화됐습니다. 추상화되면서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거리 개념으로부터 열린 집합을 디파인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열린 집합에 대한 공리를 토대로 위상을 얘기하는 책들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대체로 한글판 책들은 위상에 대한 공리 개념이 나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위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열린 집합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데 그 내용들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는 기저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부분 기저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근방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이 된 거냐면 거리 공간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선상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근방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점의 입장에서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것은 국소 기저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쓴 보라색과 같은 세 가지 관점, 기저, 부분기저, 국소기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 관점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찾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한테 열린 집합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뭐가 열린 집합이죠?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그 질문을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우리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공간이 적어서 내가 뒤에 가서 뒤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디테일함은 이제 우리가 위상 수학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열린 집합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거리 함수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거리 함수에서의 열린 집합을 논의할 때는 근방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방을 네이버보다라 그래서 N자를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볼이란 뜻에서 B자 개념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표기 방법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근방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거리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 근방 개념이 가려면 거리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연속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연속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역은 알고 있는데 공역의 위상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공역의 위상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유일하지 않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의사소통,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항상 가장 작은 위상은 즉 밀착 위상 또는 비이산이라고도 하죠. 그 비이산 위상이 되면 무조건 연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큰 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러요? 상위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역의 위상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의역에서의 위상을 논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따로 이름은 없어요. 따로 이름은 없는데 여기는 반대로 얘도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이산 위상이면 무조건 연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위상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냐면 가장 작은 위상을 논의를 합니다. 이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논의되는 것이 근방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저 또는 부분 기저를 가지고 논의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 또는 부분 기저를 가지고 이제 논의해 주는 위상에 대한 문제들은 무엇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적공간 이런 내용들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위상이라고 하죠. 유클리드 거리로부터 얻어진 거 또는 거리 공간 또는 하한 위상 상한 위상 잘 알려진 위상들이죠. 그런가 하면
유한 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려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진 거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죠.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이거 말고 기존의 위상이 있어요. 기존의 타우1이라는 위상과 타우2라는 위상이 있으면 이것을 부분 기저로 갖는 거죠. 이것을 부분 기저로 갖는 새로운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얘네들은 내가 앞에서 말한 어떤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냐면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이 이 네 개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기저라든지 국소기저라든지 하는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아주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위상을 만들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항상 여기에서 열린 집합에 대한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냐면 타우1과 타우2에서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될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위상을 만든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위상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위상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거리자가 빠져 있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상은 가장 전공 중에서 가장 최신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역이 조금 적습니다. 영역이 적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한 80% 이상은 위상 수학은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보시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라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오면 위상에서는 위상적 동형, 다시 말해서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위상적 동형의 핵심적인 용어는 바로 연속사상이에요. 이 연속사상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연속사상에서 상공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것들은 이제 보존성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보존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연속사상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연속사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사상을 확인하는 이론들은 기저, 부분기저, 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소기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개수를 물어볼 때는 무엇을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거냐면 연결 성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 성분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연결 성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 성분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팩트의 특징이죠. 그럼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무한적 사고를 유한적 사고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한의 대상을 유한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무한의 대상을 유한적 대상으로 바꿔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위상에서 열린 집합의 공리 중에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열린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유한이 됐건 무한이 됐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린 집합에서 본다면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인터섹션은 열린 집합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finite intersec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적인 데서는 무한 대상의 교집합은 우리가 열린 집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유한적 대상이 되면 열린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컴팩트가 가지고 있는 교집합의 문제와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대상이 유한계면 좋은 게 많죠. 숲의 개념이 맥시멈으로 바뀐다든지 인프의 개념이 미니멈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집합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컴팩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고 컴팩트를 한다면 그 컴팩트의 활용성은 그 교집합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리공간. 분리공간에서는 이 분리공간의 키는 T1 공간인데 이것의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T2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상에서 아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만 해석하기 위해서 수열이 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유일합니다. 위상에서는 유일성이 보존되지 않더라. 그럼 이런 것들을 유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바로 T2 조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공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거리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거리 함수가 나오게 되면 이 거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린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